어, 예, 이제 오늘 어, 할 내용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제 20번째 강의예요. 예,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 일단 오늘부터 할 내용들이 지금 그 AI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렵진 않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비전 랭귀지 모델이 뭐죠? 비전하고 랭귀지하고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배우는 모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자연어를 따로 배우던지 모델이 아니면은 영상은 영상만 배웠죠. 모델이 영상을 따로 배우던지 자연어를 따로 배우던지 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배우는 모델이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텍스트 집어넣고 이미지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주고 이미지를 해석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고 굉장히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어서 최신 기술들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매트릭은 우리 거리예요. 거리. 미터법에서 나오는 그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배우는 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거리를 배우냐 하는데, 거리를 배우는 그 측정의 그 대상은 여기에요. 임베딩 스페이스예요. 임베딩 스페이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픽셀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이, 이미지들이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죠. 바뀌게 되면 그거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 모델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AI가 하는 겁니다. AI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표현을 자꾸 만들죠. 그게 결국은 임베딩 스페이스 상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매트릭 러닝의 목표는 유사한 샘플들은 임베딩 공간에서 가까워지도록 하고 유사하지 않은 샘플들은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자연어에서도 이런 거 했었죠. 자연어에서도 우리가 자연어 단어들을 막 집어넣으면 유사한 단어들은 임베딩 공간상에서 서로 비슷한 벡터 값들을 갖게 돼요. 그 벡터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단어들, 서로 그러니까 같이 잘 안 쓰이는 단어에 유사하지 않다는 거는 그런 것들은 그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이렇게 학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자연어고요. 우리가 모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적용할 수 있어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사한 샘플들이 좀 가까운 서로 비슷한 값을 갖도록 하고, 유사하지 않은 건 상당히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그 자체도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임베딩 스페이스를 잘 배워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클러스터링, 뭐 리트리벌, 랭킹, 랭킹 같은 것들도 임베딩 값이 서로 뭐 기준 값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하는 걸 가지고 랭킹을 매길 수가 있겠죠. 뭐 레코멘데이션도 비슷한 형태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적용 예시고 실제로 요즘에 적용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멀티모달러티를 배운 임베딩이기 때문에 그 자연어랑 그 단어랑 그 이미지가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겠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블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이블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렐러티브한 관계를 레이블로 줘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 클래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검정색 개가 한 마리 보이죠? 예, 이 개를 음, 자, 다른 개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사진 간에는
좀 유사성이 높죠. 그럼 얘네들을 파스티브로 보는 거예요. 파스티브 페어로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지 않은 샘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개하고 고양이는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 거고요. 또 개하고 이 사람도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이런 레이블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파지티브 페어만 열심히 모아요. 뭐냐면 개 사진들만 열심히 잔뜩 모아요. 그럼 걔네들끼리는 전부 파지티브 페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짝을 지어도. 그리고 내가 모으지 않은 다른 사진들. 그런 것들은 내가 모았던 사진과는 전부 다 네거티브 페어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보통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상대적인 레이블링을 쓸까요? 상대적으로 명시적으로 레이블을 주지 않고 상대적인 값을 쓰는 이유는 데이터 수집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명시적인 레이블이 필요 없고 그냥 상대적인 것만 레이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백악관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래서 백악관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자, 그럼 내 휴대폰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찍은 백악관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얘네들은 전부 파지티브 페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을 맺어도. 그렇죠? 그래서 어, 파지티브 페어를 레이블링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파지티브 페어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어구멘테이션을 해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캐리 그랜트 사진을 한 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수행 방법은 너무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파지티브 페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호라이즌트 플립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마스킹을 씌워가지고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 지터링을 줘서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다 파지티브 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네거티브 페어가 되겠죠. 내가 굳이 포지티브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레이블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리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유클리디안 거리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거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 우리 빗변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길이는 예,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 물리적인 거리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그래서 우리 X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죠.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다룬다고 가정하게 되면 X를 요 모델에 집어넣어요. AI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임베딩을 뱉어내겠죠. AI라고 하는 거는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을 내는데 그 출력 값은 임베딩 값이에요. 네, 그렇죠? 임베딩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i번째 이미지에 대한 모델의 출력 값은 임베딩 값일 것이고 또 k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모델의 출력 값은 예,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임베딩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거니까 예, 당연히 임베딩 벡터가 나오겠죠. 보통은 이제 벡터 형태로 많이 바꾼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두 상대적인 거리가 실제로 벡터 투놈을 계산했잖아요. 예, 벡터 투놈이 거리죠, 실제로. 예, 거리를 계산했을 때 이 거리가 유사한 것끼리는 이 두 이미지가 굉장히 그 파지티브 페어였으면은 이 임베딩 공간상에서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져야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두 이미지가 서로 상관없는 이미지였으면 임베딩 공간상에서 거리가 멀리 측정되도록 배열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는 걸 얘가 배우는 겁니다. fx가. 자, 그 다음에 거리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만 쓰는 게 아니죠. 더 많이 쓰는 거리는 이 거리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코사인 거리. 이건 뭐예요? 두 임베딩 벡터 사이에 내적을 한 거죠, 이거는. 예, 이너 프로덕을 했을 때 그 두 벡터가 서로 유사하면 어떻게 되죠? 크기를 나눴기 때문에 1이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벡터라면 1이 나와야죠. 내적하면. 근데 서로 직교하는 벡터는 0이 나오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서로 유사한 벡터면은 이게 1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손실로 써야 돼요. 이거 로스로. 로스로 쓰기 위해서는 예. 거리가
1이 나오면 0이 돼야 되니까, 0이라고 하는 게 제일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래서 1 빼기를 만들어줬어요. 서로 비슷한 거는 벌점 0점을 받고 서로 상관이 없는 벡터끼리 내적하게 되면 여기가 0이 나올 테니까 큰 값이 나오는 거죠. 1 빼기 0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뭘 측정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거 계산하면 뭐만 남아요? 내적에서 지금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만 남죠? 네, 우리 내적 아시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터는 두 벡터의 각도예요. 벌어진 각도. 그래서 서로 두 벡터가 두 인베딩 벡터 값이 유사하면은 각도가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같은 방향을 가리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서로 상관없으면 각도 값이 크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인프런스를 할 때는 자, 이게 이제 그 인코더예요.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놈은 이놈이에요. fx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요 x1입니다. x1 집어넣으면은 fx1 나와야죠. fx1을 우리가 그냥 y head 1이라고 놨어요, 지금. 자, 벡터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하나 집어넣을게요. 또 다른 개사진 집어넣었어요. x2. 자, 그러면 이거에서 나오는 임베딩 벡터는 뭐 y head 2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이번에 이제 고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임베딩 공간상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위에 있는 요 손실을 썼다고 칩시다. 앱솔루트 디스턴스 측정하는 형태로 훈련을 시켰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 사진 집어넣으면 뭐 벡터 값이 임베딩 공간상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파지티브 페어 길이는 두 벡터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될 거고 거리를 측정하는 건 어떻게 측정해요? 벡터 2 놈으로 측정하면 되죠. 네, 요거 빼기 요거 해서 2 놈을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리들보다 빨간색들은 훨씬 큰 값이 나오도록 훈련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킬 겁니다. fx를. 그럼 이 fx가 잘 훈련이 됐어. 그럼 나중에 사진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비슷한 사진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비슷한 곳에 찍히겠죠.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그 다음에 서로 상관없는 사진들은 서로 벌어지게 찍히겠죠. 인베딩 공간상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결론을 내리면 이 매트릭 러닝이 하는 게 뭐예요? 뭘 배워요?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죠. 자, 누가 배워요? 인코더가. 예, 여기 있는 요 뉴럴 네시, 인공신경망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데이터를 열심히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코더가 요 목표를 주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서로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비슷한 벡터 값이 나오도록 훈련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지도록 뱉어내도록 훈련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쉽게 시키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몇 가지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사한 페어끼리는 시밀러 페어는 임베딩 공간상에서 가까워지도록 하고 유사하지 않은 거는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그랬죠. 떨어지는 거에 기준을 하나 둬야 돼요. 어느 정도 이상 떨어져라 라는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마진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마진 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운다라는 거죠. 인코더가 fx가 배운다라는 겁니다.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울 건데 자 레이블을 이제 한번 줘볼게요. 파지티브 페어는 1이라고 레이블을 주고 네거티브 페어는 0이라는 레이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자 레이블을 직접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구글 포토 그 사진첩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측정된 거에 대해서는 자 레이블을 다 일로 주면 돼요. 네.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동으로 0으로 쫙 부여하면 돼요. 이렇게 레이블을 주면 되고 페어를 만들었을 때 내 고기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것끼리만 내 것끼리만 들어있으면 내가 뭐 하는 것끼리만 들어있으면은 레이블이 1인 거고요. 그렇지 않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레이블이 0인 거죠. 네, 그렇게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컨트라스티브가 대조라는 뜻이죠.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파지티브 페어는 yi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이쪽은 얼마예요? 여기가 1 들어가면 여긴 0 되죠. 두 번째 항은 0이 되고 1이죠. 그러면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냐면 di는 거리예요. 그냥 투놈으로 측정한 거리. 예를 들면 이 거리가 가까워져야죠. 파지티브 페어니까.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게 로스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로스가 0이 되죠. 두 개의 거리가 완전히 일치했어. 그럼 로스가 0이죠. 두 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그럼 굉장히 작은 값이죠. 로스를 굉장히 적게 받겠죠. 예, 두 개의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그럼 로스를 크게 받겠죠. 같은 페어인데도 값이 크면 안 되니까 벌점을 많이 줘가지고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자,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i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돼 버리고요. 이제 두 번째 항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들어가서 여기 1이 되니까 요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자, 이걸 다 띄워놓고 할게요. 가만히 보시면 요거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두 샘플 간의 거리인데 지금 이게 거리가 만약에 알파보다 작았어. 거리가 알파가 10인데 거리가 뭐 예를 들어 5가 나왔어요. 그러면 0과 10 빼기 5니까 5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로스를 지금 0하고 맥스를 취하게 돼 있으니까 5를 취하겠죠, 이 함수는. 그럼 로스를 5라는 걸 받죠. 뭐 제곱하니까 더 많긴 한데 5라는 로스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거리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네거티브 표현이니까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게 100 나왔어요. 그러면 10 빼기 100은 마이너스 90이잖아요. 거리가 충분히 크니까. 그러면 음수가 나오니까 예, 맥스를 취하게 되면은 0과 음수 중에서 맥스는 0이죠. 예, 거리가 충분히 알파 이상 떨어지게 되면 로스를 안 받죠, 결국은. 그렇죠? 예, 로스를 안 받아요. 거리가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알파 이상 떨어지면은 벌점을 안 받고요.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가까워질수록 벌점을 안 받죠.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 목적에 딱 맞춰서 설계가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이제 예전부터 시켰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로스인데 이렇게 해서 쭉 한 10년 정도 쓰였습니다. 이 로스가.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페어끼리의 관계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베딩 스페이스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뷰가 없어요, 얘는. 예,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는데 높은 수준의 성능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여기 나오는 트리플릿 로스입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요번에는 트리플릿이니까 이제 세 개잖아요, 세 개. 아까는 이제 그 두 개만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기준점을 하나 잡아요. 앵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에 세 포인트를 이용해서 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파지티브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앵커라고 쳐요. 그래서 앵커를 하나 두고 파지티브 다른 거 하나 두고 네거티브 하나 고르고 그 사실은 파지티브가 두 개가 쓰인 거죠. 앵커가 파지티브 중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파지티브하고 앵커 사이의 거리를 재고 또 네거티브하고 앵커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파지티브하고 앵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파지티브하고 앵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앵커하고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는 멀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 이상 떨어져야 돼요? 역시 마진 이상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알파예요. 아까 나왔던 그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런 로스는 더 쉬워요.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함수를 통과시킨 인코더를 통과시킨 거니까 요거는 y잖아요. 결국은 예, 인베딩 벡터죠. 그래서 앵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즉 인베딩 값하고 파스티브에 대한 인베딩 벡터의 값, 두 개의 차이. 요거는 뭐예요? 앵커하고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그 사이의 거리가 지금 뭐 투놈의 제곱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되라고요? 뺐을 때 더하기 알파 돼 있죠. 그리고 요건 양수만 취하도록 돼 있죠. 지금 식상에서. 그러면 요 거리가 가까워지고 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 요 거리가 굉장히 커지고 요게 작아지면은 마이너스로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겠죠. 자, 알파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음수가 나오죠. 그럼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플러스니까 0을 받아요. 얘는 로스를. 거리가 충분히 벌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그 차이가 알파 이상 나게 되면 요 마진 알파 이상 나게 되면 로스가 0이죠. 근데 이 거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이게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양수잖아요. 이 자체가. 거기다 알파 더하면 당연히 양수죠. 알파 양수니까. 그럼 로스를 많이 받겠죠.
이 거리가 이게 벌어질수록.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앵커하고 파지티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앵커하고 네거티브는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준점을 하나 둬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을 뭐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명끼리 짝만 지어주고 이렇게 측정하고 저 두 사람 또 따로 측정하고 해가지고 뭐 계산한 거랑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약간 그 심판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새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인베딩 공간상에서 조금 더 좋은 표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목표로 사용이 됐고 이게 주로 언제 사용이 됐냐면 2015년인가에 아마 나온 로스예요. 이게 15년도에 나와서 한 5년 정도 사용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별로 뭐 가끔 뭐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좋지가 않아요, 성능이. 그래서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인기를 부과하다가 다른 로스에 의해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나와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자, 네거티브를 조금 어려운 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네거티브를. 쉬운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훈련 하나만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지 네거티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박용택이죠. 예, 박용택이 있고 여기 뭐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겠죠. 박용택이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로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0이 나오겠죠. 로스는 모델이 금방 배워요. 그래서 로스가 이런 거 0이야 라고 줄 거예요. 근데 로스가 0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업데이트 못했죠. 배워야 되는데 가중치를 갱신을 하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계산을 로스를 쫙 계산하니까 0. 응? 로스 계산하는데 계산 비용만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는 할 일이 없어요. 예. 계속 그래요. 이미지 네거티브를 너무 쉬운 것만 주면은 발전을 못해요, 모델이. 여러분들도 수능 대비해서 쉬운 문제만 계속 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발전하지.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하드 네거티브를 줘야지. 그래야지 로스가 큰 값이 나오고 그 큰 로스를 이용해서 모델이 파라미터를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트리플릿 로스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게 되면은 이게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이거 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게 하드 네거티브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로스들이에요, 두 개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초기 방법은 이렇게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아까 테스트 페어를 1이라고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스케일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심클리어예요. 자,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그 큰 그 모멘텀을 받습니다. 그 인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이런 그 방식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형태로 훈련이 돼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사실은 뭐 따로 한번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좋은데 뭐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하지는 못하는데 뭐 어쨌든 셀프 슈퍼바이즈 형태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오그멘테이션에서 같은 페어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페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로스를 다른 걸 써요. 이제는 info nc 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배우고 나서 클립은 이제 멀티모달리티를 배우는 모델이에요. 심클리어랑 좀 약간 유사하게 똑같은 로스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 공통 쉐어드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모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쉐어드 임베딩 스페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베딩 스페이스는 언어를 축약한 임베딩 스페이스, 언어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임베딩 스페이스인데 그 두 개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쉐어드된 임베딩 스페이스를 배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VLM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VLM은 비전 랭귀지 모델. 그래서 심클리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클리어는 여기 저자가 제 1저자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3저자인가 뭐 하는 저자면 레스터 어서는 그 제프리 힌튼입니다. 우리 노벨상 받으신 유명하신 제프리 힌튼이시고 굉장히 좋은 논문,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 우선은 모델이 굉장히 심플해요. 뉴럴넷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 심지어는 이 논문을 제가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예전에 어, 모델 그림도 안 나와 있어요. 모델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그림도 안 그려놨어. 예. 그리고 어, to augmented view, 예, 뷰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오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새로운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스티브 페어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고 인포 NC 로스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하게 돼요. 인포 NC 로스는 좀 이따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포 NC 로스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에런 벤덴 오드라고 있어요. 이분이 2018년도에 만드신 로스입니다. 우리 그 에런 오드가 만든 모델들을 몇 개를 이번 학기에 보게 될 거예요. 한 다음 주쯤에 음,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은 픽셀 RNN, 픽셀 CNN 이런 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VQV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거를 한 거의 한 강좌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인프NC 로스를 가지고 훈련을 하려면 배치 사이즈 좀 크게 가져가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뭐 색조를 바꾼다든지, 박스 마스킹을 넣는다든지, 뭐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뷰를 만들고요. 네, 두 개의 뷰는 어, 그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는 파지티브 페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를 샥샥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약간 뭐 색깔이 바뀐다든지 회전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바뀌어서 나오죠. 이 두 개는 파지티브 페어예요. 그리고 파지티브 페어가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배치에 있는 것들은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 거죠. 배치를 엄청 크게 구성을 할 건데 파지티브 페어는 거기서 같은 뷰로 나온 거,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두 개의 뷰, 그것만 파지티브 페어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들은 다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 그린 건데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해서 이건 뉴럴넷이 아니죠. 뭐 오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언더 플라이로 할 수 있으니까 훈련 중에 싹싹 바꾼 다음에 이 인코더가 두 개가 보이는데 사실은 인코더 하나예요. 인코더 하나인데 두 번이 호출이 돼요. 똑같은 인코더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사실은 같은 인코더입니다. 근데 어, 어쨌든 따로따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 호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 H죠. I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서 XI가 들어가서 HI라고 하는 임베딩이 나오고요. XJ가 들어가서 HJ라고 하는 임베딩이 나오겠죠. 그죠? 뭐 이건 인코더니까요. 네. 이미지 들어가서 벡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단데 이렇게 해놓고서 이 두 개의 거리를 측정을 할 것 같은데 뭐 여러 로스를 줘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 저자들이 다 시도를 해봤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Z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내고 여기도 나오겠죠. 똑같은 거 프로젝션 시키면은 여기서 거리를 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성능이 높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거리를 할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프로젝션 헤드라고 부르는데 이 파트는 훈련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직접 로스를 계산하지 않고 예, 뉴럴넷을 한층을 통과시켜서 로스를 계산하죠. 그렇게 해서 뽑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해서 유사도를 체크합니다. 특징적이고 여기 이런 구조는 많이 보셨죠? 댄스 렐로 댄
댄스. 그 어파인 변환, 렐로 통과, 어파인 변환. 요거 우리 어디서도 했죠? 우리 트랜스포머에서도 했었어요. 트랜스포머 FFN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LP들 구조가 이런 형태를 많이 띄어요. 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훈련이 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곳은 이 인코더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뉴럴넷이니까 훈련은 되긴 되겠죠. 예, 훈련할 때는 여기 파라미터들이 갱신이 되겠죠. 근데 이쪽 파트는 훈련이 다 끝나면 버릴 파트예요. 예, 로스만 만들어주려고 임시로 붙여놓은 파트라서. 예, 나중엔 요 인코더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파스티브 페어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Unlimited Variation이죠. 왜냐하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오그멘테이션 방법이라도 예, 뭐 박스 마스킹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저 무한대 어떤 오그멘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는 이 오리지널 있잖아요. 원래 이미지가 있고 그거를 증강을 한 번 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증강을 한 번 시키죠. 그 증강된 두 개가 지금 뉴럴넷 인코더로 들어가는데 그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그러면 그냥 넣어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 심클레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증강을 시킨 두 개의 증강본을 별도의 증강본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시키는 게 더 어려운 그 그러니까 훈련하기가, 그러니까 그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형태로 훈련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음, 원본을 쓰지 않고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증강된 새로운 뷰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다 똑같은 페어들이죠. 어떻게 짝을 지어도 다 파지티브 페어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싹 집어넣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배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만드는 방법은 음, 각 배치는 n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개 이미지. 그러면 n개 이미지니까 그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오그멘테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은 en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원래 n개는 쓰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강본 두 개만 들어가는 거라서 en개의 오그멘티드 뷰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고 각 뷰는 하나의 파지티브를 갖고 나머지는 전부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렇죠? 2n-2개는 전부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스를 계산할 때는 음, 그, 이 앵커들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여기 전부 2n개의 뷰가 있으니까요. 이미지가 실제로 2n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각각을 다 앵커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n개 앵커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거리를 재게 됩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파지티브 페어인 경우에는 로스가 0이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이 될 거고요. 네거티브 페어는 로스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여기 이게 오그멘티드 된 이미지예요. 예, 이미지 증강이 된 이미지고요. 이것도 이미지고 이것도 이미지고 이미지죠. 네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리고 또 다른 뷰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파지티브죠. 이 곰에 대한 파지티브예요. 그다음에 이 바이슨에 대한 파지티브고요. 이건 뭐 엘크인가요? 엘크에 대한 뭐 파지티브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 페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 오그멘테이션이 된 방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8개잖아요. 그 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4였어요. 그 4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그멘티드 뷰가 있으니까 전체는 8개가 되는 거죠. 2n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예, 배치라고 하는 건 한 번에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묶음이죠. 이게 자 앵커를 여기 하나 잡았어요. 앵커를 잡으면 이것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지티브 페어죠. 그렇죠? 이것 길이는 유사도가 높아야 돼요. 로스가 0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로스가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거티브니까. 예. 그리고 음,
이, 이게 지금 앵커가 여기 하나로 잡혀 있는데, 이 앵커가 지금 이것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포지티브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네거티브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해서 앵커 잡고 요거 이렇게 포지티브고 네거티브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쭉 이행계를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산했지만 이거를 앵커로 삼아서 이렇게도 계산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도. 지금 이렇게 거리를 쟀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도 재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 유사도를 체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인포 NC 로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음,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코사인 유사도. 자,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심클리어에서 배치를 구성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 제가 EN계를 배치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릴 때, 인덱스 번호를 잘 붙여야 돼요. 반드시 붙여놔야 돼요. 연속되게. 내가 아까 이미지 하나 만들었죠. 이거에 대한 진강본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는 이거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인덱스를 기준으로 얘가 계산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고 3, 4가 하나의 파지티브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IJ가 하나의 파지티브여야 되고 이거 막 섞으면 곤란합니다. 예, 이거 이 규칙을 지키시고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IJ가 뭐 인접해 있다고 뭐 가정을 뭐 해보면 SIJ는 뭐예요? 이 Z라고 하는 거는 아까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한 거였죠. 그쵸? 그냥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내가 계산하고 싶은 은닉 표현인데, 인베딩 값인데, 그 두 개의 닷 프로덕트를 크기로 나눴잖아요. 그럼 코사인만 남죠. 세타만, 코사인 세타만 남죠. 각도, 두 벡터 사이의 각도만 남는데, 이 두 개가 유사하면은 이게 0이 되겠죠. 똑같으면, 완전히 똑같으면 0이 되고, 유사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면 서로 직교하면, 이게 1 값이 나오겠죠. 그쵸? 예. 그리고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반대 방향이면은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직교하는 것보다 더 큰 반대니까 더 큰 벌점을 받겠죠. 그래서 유사도가 완전 반대니까 요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요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거를 지수 위에 올려요. 지수 위에 올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소프트맥스를 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지수 위에 요 유사도 값을 올리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던 값이 어디로 바뀝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부터 익스포넨셜 1 사이로 바뀌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예, 뭐 이렇게 단조 증가함수니까, 요 값을 계산하면 요 값을 계산하면 0.37이고요. 2는 뭐 2.7이 얼마잖아요. 예, 요 사이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로 바꿨어요. 음수는 이제 안 나오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파지티브 페어 두 개를 골라요. IJ인데 요거 두 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파지티브 페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I 더하기 1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머릿속으로는. 네, 일단 IJ로 할게요. 그래서 요 파지티브 페어 간의 로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인포 NC 로스라고 해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요. 아까 제가 지수를 올렸잖아요.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SIJ가 있어요. 요 타우는 템퍼러처 파라미터인데 뭐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부. 자, 지수를 올려놨죠. 그리고 분모는 뭐죠? 뭐 다 합치죠, 지금. 다 합치는데 1을 곱해서 합치죠. 1 곱하기니까. 1 곱하기 지수로 해서 합치는데 i하고 j가 같은 경우에는 곱하지 말고 0을 곱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요거를 덧셈으로 쭉 표현하게 되면은 뭐가 제외될까요? i하고 k가 같은 게 제외되겠죠. 즉 i하고 k가 같다라는 거는 i인 경우가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수식상으로는 여기 논문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냥 지수를 다 더하는데 지수에 있는 k들을 1부터 2n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는데
i가 i인 케이스만 빼란 뜻이에요. 예, 예,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뜻입니다. 요거 왜 빼죠, 근데? 왜 빼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신끼리 이렇게 유사도를 체크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오그멘티드 된 비유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는 비교하지만 나하고 비교하는 건 없죠, 지금. 유사도를 체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빼야 돼요. 예, 이렇게 빼고 나머지 가능한 것끼리는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분모는 나머지들에 대한 다 그 계산이고 분자는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로그를 씌웠죠. 자, 이게 왜 또 네거티브 로그를 씌웠을까요? 자, 지금 이게 로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로스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자, 이거는 내 자신, 그,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분자는 반드시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유사도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자, 분모는 모든 경우에 대한 유사도 점수를 다 매긴 거죠. 자,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0에 낮은 값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낮은 값으로 나오고, 내 거만 큰 값이 나와야 되죠, 지금.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값을 가지면 얼마가 돼요?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습니다. 2. 분모는 2보다는 훨씬 크겠죠. 이런 양수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클수록 자기 자신과의 유사 점수가 클수록 이 전체 값이 그래도 1에 가까워지겠죠. 아무래도. 자, 로그 1은 얼마죠? 0이죠. 예, 로스 0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모하고 분자가 가까워질수록 로스를 적게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분모의 크기는 항상 일정할 거 아니에요. 분모의 크기는 얼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유사도가 낮으면은 얼마가 될까요? 뭐 0.1, 뭐 0에 가까운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거티브를 씌우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예.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 로그의 0.1은 뭐 엄청 음수로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로스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인포엔시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포엔시 로스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음, 파지티브 페어 간의 그 유사도가 높을수록 로스를 적게 받도록 설계가 돼 있죠. 그렇죠? 파시브 페어 간의 유사도 점수가 높아야지 분모는 어차피 같은 값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높을수록 0에 가까운 로스를 받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네거티브 로그를 씌워서.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따져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근데 하나의 페어에 대한 로스예요. 자, 지금 하나의 페어에 대한 로스만 계산하면 안 되죠. 배치 내에 있는 모든 가능한 페어들이 2n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양방향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이제 K하고 K 빼기 1하고 K 보시면 이 K 빼기 1하고 이 K는 붙어 있는 거죠. 서로. 예, 이건 포지티브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요거는 2K에서 2K 빼기 1. 그러니까는 양방향으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K를 1부터 N까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K1 집어넣으면은 인덱스 2번하고 인덱스 1번하고 2번. 그쵸?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은 1이니까 로스 1, 2. 첫 번째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2, 1도 계산하죠. 예. 그 다음에 K를 2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죠.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을 해요. 그래서 분자는 주의할 점 분자는 포지티브 페어입니다. 무조건.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그 시밀러리티만 열심히 체크하고 있는 거죠. 네거티브는 지금 체크를 안 하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그 점수는 체크 안 하고 있어요. 포지티브 페어만 로스가 0이 되도록 로스가 적어지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 사실 필요 없어요.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만 잘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린 로스 펑션이고 지금 이 로스 펑션 지금 최신의 VLM들도 이 로스 펑션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어, 이 인포엔시 로스 계산에서는 그, 이
테스트 페어에 대한 스코어 값만 계산을 잘하면 된다 하는 거. 예, 분자가 포지티브죠. 예, 이어져 있는 인덱스에 대한 것들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이제 그럼 실제로 이거는 지금 인베딩 공간만 배운 거죠? 지금 얘가 배운 게 뭡니까? 지금 결국은 그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까 원래 요거 인코더 하나 딸랑 요거 두 번 호출한 거라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훈련 끝나면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인코더 하나 훈련시킨 거죠, 지금. 인코더 하나. 자, 인코더를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면, 음, 그러면 인코더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죠. 인코더만 훈련시키면 입력을 그 임베딩 벡터로만 내주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태스크를 이제 수행하게 할 건데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 새로운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건 이제 원래 훈련 과정이고 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여기서 요것들을 싹 떼버려요. 예. 이제 프로젝션 하는 거 필요 없죠. 그다음에 오그멘테이션 파트도 필요 없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쓴 거라서 싹 떼버려요. 그럼 얘 인코더는 훈련이 잘 되네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클래시파이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할 놈을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오그멘테이션 안 해요. 한 장만 집어넣어요, 그럼. 그래서 얘가 인코더에 넣으면 뭔가 임베딩을 뽑겠죠. 좋은 임베딩을 뽑아낼 거예요. 임베딩을 뽑고 이걸 가지고 뭐 뉴럴넷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킬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리니어 프로브, 두 번째는 파인 튜닝.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리니어 프로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인코더를 고정을 시켜요. 파라미터를 열심히 잘 훈련했으니까 웨이트들을 다 동결을 시켜놓고 뒤에다가 클래시파이어 같은 거를 달아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가 비선형이 없는 걸 다는 거예요. 그냥 어파인 변환만 시켜주는 걸 달아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얻게 되면은 얘는 물론 여기 웨이트가 있으니까 이 새로 다른 그 선형층이 무엇인가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인코더가 해놨던 일을 거의 대부분 다 믿고 쓰겠죠. 왜냐하면 어파인 변환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코더가 정말 얼마나 잘 배워졌는지 안 배웠는지 이거를 판정하기 위해서 리니어 프로빙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는 뭐 방법이 없죠. 뭐 선형층이라도 하나 붙여놔야지 태스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최소한으로 붙여놓는 게 바로 리니어 프로빙이에요. 아시겠죠? 리니어 레이어만 하나 추가시킨다는 거고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태스크에 맞춰서 여기도 배우고 이쪽도 업데이트하고 이런 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튜닝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리니어 프로빙도 데이터 필요하죠. 데이터를 집어넣고 대신 선형층만 훈련시키는 거고 파인 튜닝은 다 훈련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 클립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클립은 쉬워요. 제목은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에요. 자연어하고 이미지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써서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모델을 클립이라고 합니다. 자, 저자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알렉 레드포드라고 하시는 분도 어, 이번 학기에 나와요. 예. 이분이 그 학생 시절에 쓴 논문 중에 그 DC 겐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이제 졸업을 하시고 구글의 오픈 AI에 가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코드하고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고 제가 프리트레인드 모델 쓰는 거를 맨 끝에 달아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이따 해볼게요. 오픈 AI에서 2021년 1월 5일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살펴볼 클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학기 말에 살펴볼 달리, 이 두 개를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거는 도대체 뭐냐 하면은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비전하고 언어를 함께 배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멀티모달 매트릭 러닝이에요. 매트릭 러닝이 러닝인데 멀티모달이죠. 모달리티가 비전도 있고 랭귀지도 있으니까 멀티모달이 되는 거고 굉장히 그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습니다. 컨트러스티브 러닝 방식으로. 자, 아키텍처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 아키텍처의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인코더 두 개 있어요. 끝입니다. 그게. 뭐 프로젝션 헤드 이런 것도 없어요. 심플리어처럼. 인코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 인코더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 인코더예요. 예, 그리고 땡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은 주로 CNN 계통을 이미지 인코더는 쓴 실험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레즈넌스 쓴 것도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쓴 결과도 있어요. 비전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트랜스포머고요. 텍스트도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텍스트 트랜스포머하고 비전 트랜스포머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다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돼서 입력으로는 텍스트는 여기 텍스트 입력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미지 쪽으로는 이미지들이 들어가면 돼요. 예. 근데 어떤 이미지냐? 두 개가 서로 쌍이 맺어져 있는, 서로 페어링이 되어 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서로 상관없는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데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쉽지 않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동작하는 것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전체 그림 한번 먼저 보고 한번 보면 더 쉬워요. 자, 텍스트를 텍스트 인코더에 집어넣게 되면 지금 텍스트를 몇 개를 집어넣냐면 배치 사이즈가 n이잖아요. 그럼 서로 쌍이 맺어져 있는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n개를 쓰는 겁니다. 예. 텍스트 n개, 이미지 n개죠. 쌍이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텍스트는 텍스트 인코더에 넣기 때문에 그 n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들이 만들어지겠죠. 인코더니까 텍스트 임베딩을 뽑겠죠. 텍스트 문장 전체에 대한 임베딩 하나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뒤에 두 번째 문장이 있을 거니까 그 문장에 대한 임베딩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뽑아야 돼요. 그 단어에 대한 임베딩이 아니에요. 문장 전체에 대한 임베딩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톡톡톡 나와서 n개가 나옵니다. 문장이 길지 않으면 뭐 문장에 대한 임베딩 뽑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뽑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도 이미지가 n장이 있으니까 그 n개에 대해서 이미지 n개에 대해서 임베딩을 쭉 뽑아요. 그렇죠? 이미지 임베딩 뽑을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뽑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럼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을 뽑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 임베딩 1하고 이미지 임베딩 1은 같은 페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쵸? 첫 번째 이미지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따로따로 들어간 거니까 이 두 개의 유사도를 체크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하면은 그 두 개는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 1이에요. 1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0이 되면 돼요. 유사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대각성 방향으로만 1이 되면 되겠죠. 각각 페어가 맞는 것끼리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1이 되도록 대각 방향으로만 이게 지금 닷 프로덕트잖아요. 점이니까. 내적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죠. 임베딩 벡터가. 예,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럼 끝나면 인코더들이 훈련이 잘 돼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하면은 이미지를 그냥 한 장만 집어넣어요. 그럼 이미지 인코더가 이미지 임베딩을 하나 뽑겠죠. 굉장히 좋은 임베딩인데 그냥 임베딩이 아니죠. 이 임베딩. 어떤 임베딩이에요? 텍스트하고 얼라인이 잘 돼 있는 임베딩입니다. 그 이미지 자체만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훈련시킬 때 텍스트랑 이렇게 얼라인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잖아요. 정렬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텍스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임베딩이에요. 예, 뭐 이게 뭐 개면은 이게 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임베딩이라고. 그러면 이걸 집어넣고 얘는 생성 모델이 아니에요. 클립은. 그래서 뭔가 생성할 수는 없고 후보들을 줘야 돼요. 이렇게. 비행기, 개, 자동차, 개, 뭐 이런 식으로 후보를 막 주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각각 임베딩을 뽑을 수 있겠죠, 얘네들이. 후보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걔네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주어진 지금
이 이미지 인베딩하고 시밀러리티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각각을 또. 그러면 시밀러리티 스코어들을 각각을 내주겠죠. 이렇게.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를 취하면은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를 집어넣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모델이고 어렵진 않죠? 이게 사실은 다예요. 클립이. 자, 그러면 이 저자들이 이거를 제대로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수집을 했을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셋은 방대한 게 없어요. 잘.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없다고. 그냥 이미지들을 잔뜩 모아놓은 건 많이 있죠. 근데 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붙어 있는 것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4억, 4억 장이죠, 이게. 400 밀리언이니까. 4억 개를 모았습니다. 예. 크롤링을 했어요, 웹에서. 대단하죠? 네. 그래서, 크롤링을 했는데, 이미지만 따로 크롤링하고 텍스트만 따로 크롤링하면 안 되죠. 서로 같이 크롤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각각의 뭐 마치 레이블처럼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방법을 썼냐면, 이미지를 크롤링을 하면, 뭐 캡션도 운 좋게 들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가 없을 때 이렇게 표출해주는 알트 텍스트 같은 것들, 대체 텍스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메타데이터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앞뒤에 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텍스트가 막 있고 이미지가 나오고 또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보통. 그럼 그냥 그 전체 앞뒤에 있는 그 서라운딩 텍스트, 컨텍스트 이런 거를 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라고 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그 자꾸 이제 제 사진 쓰게 되는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웹에 올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갔더니 뭐 이런 캡션이 달려 있을 수도 있죠. 사진에 대해서. 그럼 이게 페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텍스트 페어. 또는 이게 없을 때 그냥 표현해줄 뭐 대체 텍스트 같은 것들. 이것도 페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미지에 대응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4억 장의 이미지를 모아서 이미지하고 텍스트 페어를 모아놓은 겁니다. 오픈 AI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인코더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이미지 인코더하고 텍스트 인코더가 있다 그랬죠. 그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인베딩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이미지가 지금 n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n장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 장이 들어갔어요. 요 인베딩은 요 i3이라고 치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이미 딴 이미지 가지고 만들었고 자,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죠? 이미지 인코더에서 인코더 뭐 레즈넷도 쓸 수 있지만 비전 트랜스포머를 쓴다 그랬죠. 자, 비전 트랜스포머 어떻게 동작했죠? 얘를 패치로 잘라야죠. 예. 256개로 잘라야 되는데 256개를 그리기는 힘들어서 예, 네 토막만 냈습니다. 예, 4개로 잘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패치 인베딩을 뽑으면 되죠. 비전 트랜스포머 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패치 인베딩을 만들죠. 256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뭘 했죠? 클래스 토큰을 하나 집어넣었죠. 예, 클래스 이미지 토큰을 하나 집어넣고 비전 트랜스포머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잘랐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들을 쭉 각각을 다 만들어서 더해줬죠. 그렇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개 더한 벡터가 나올 거죠, 이제. 예, 더하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 인베딩 값들이 이렇게 쭉 뽑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었죠, 이제.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만들고 인베딩 해서 트랜스포머에 넣죠. 예,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어텐션을 열심히 해가지고 인베딩을 또 뽑죠. 그렇죠? 트랜스포머 하는 게 뭐예요? 동일한 길이에 같은 개수의 인베딩들을 쭉 뽑잖아요. 어텐션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요 인베딩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인베딩들이죠, 전부. 자, 그렇게 되는데 인베딩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256개 나오잖아요. 이것까지 치면 257개 나오죠. 클래스 토큰까지 썼으니까. 257개 중에서 지금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인베딩 벡터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거 요거를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인베딩으로 퉁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들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임베딩이 257개가 나오긴 하지만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임베딩, 요게 요거예요. i3예요. 아시겠죠? 임베딩 벡터. 어렵지 않죠? 요거는 싹 버립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도 이제 뭐 아까 그 바나나 사진이니까 바나나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네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요 T3죠, 지금. 여기. 아까 그 이미지가 i3였으니까 T3의 임베딩 값을 지금 우리 찾아야 되는데 옐로우 번치 오브 바나나스 해가지고 워드로 토큰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에다가 EOS 토큰 하나 달아요. 단 다음에 포지션을 더해줘요. 네, 더해준 다음에 임베딩 값들을 뽑고 예, 그거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주죠. 그렇게 해서 또 5개의 토큰들이 쭉 나오는데 토큰 임베딩이 나오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 그 EOS에서 나온 거를 end of sentence에서 나온 거를 이 문장에 대한 임베딩으로 퉁치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지금 이 다른 단어들을 다 지금 어텐션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텍스트 임베딩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토큰의 텍스트 임베딩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요 세 번째 거 요걸 토큰의 임베딩으로 치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문장이 너무 길면은 예, 요걸로 하기가 조금 그쵸, 부담이 되죠. 문장의 최대 길이를 77개를 했어요. 단어 토큰의 개수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특정한 거 I3하고 T3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페어들이 지금 뭐 n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페어에 대해서 인베딩 뽑고 얘도 뽑고 두 번째 페어에 대해서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세 번째 페어에 대해서 뽑죠 이렇게 그렇죠? 각각 요 값들이 나오잖아요. 배치를 내가 n개를 구성을 했어요. 이미지 n장을 갖다 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n장의 이미지들에 대한 인베딩들이 이렇게 여기군요. 이렇게 뽑히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인베딩도 이렇게 뽑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같은 페어끼리는 유사도를 최대화시킬 거고 맞지 않는 페어에 대해서는 이런 페어들이죠. 시밀러리티를 미니마이즈 시킬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만들 거예요. 같은 페어끼리는 1이고요. 유사도가 시밀러리티가 그렇지 않은 거는 0이 되도록.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훈련 목표로 삼아서 로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로스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대신 이제 이미지하고 텍스트죠. 이미지에서 나온 그 임베딩 값하고 텍스트에서 나온 임베딩 값을 내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일치하면 서로 그 관련이 있는 거면은 1이 나오는 거고요. 서로 관련 없는 거면 바나나 사진 넣고 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0이 나오도록 할 거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로스는 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주고요. 이미지를 하나 주고 텍스트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 뭐 i를 1로 처음에 시작할게요. 그러면 ii니까 요거죠. 일치하는 거죠. ii니까 일치하는 거가 있고 또 여기는 i부터 j까지니까 쭉 가면은 나머지들은 이 가능한 n개의 페어가 나오겠죠. n개에 대한 유사 점수가 나오죠. 소프트맥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시밀러리티 이거 해서 n개가 나올 거라고 분모에 n개가 나오고 분자에는 요거 일치하는 거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요. 요게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가는 컨트라스티브 로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또 될 거예요. 이 방향으로도. 요번엔 텍스트를 고정을 해놓고 그 텍스트하고 이미지들 다 배치 내에 있는 다른 이미지들하고 예, 또 역시 n개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거를 i를 이제 1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 3, 4 옮겨가면서 요쪽과 요쪽과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엔 요쪽과 비교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쭈루룩 n번을 하게 되면은 전체에 대해서 유사도를 다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지하고 텍스트 쪽에 컨트라스트 블로스
그다음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지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두 개를 더하고 요거를 요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이 전체를 다 만들기 위해서 n번을 각각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면 모든 그 유사도 체크를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게 로스가 되는 겁니다. 전체의 로스가. 아시겠죠? 이게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분모는 분자보다 커요, 항상. 그렇죠? 분모는 이걸 포함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고 다 더해졌죠. 그 분모가 더 큰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 거 매칭이 되는 거를 지금 쓰고 있죠. 자, 이게 결국 뭡니까? 지금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같은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로스가 뭐예요? 매치가 되는 거에 대한 게 들어가고, 그쵸? 예, 그쵸? 예, 매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정답 y 곱하기 로그의 y 해시죠. 그쵸? 로그의 y 해시고 앞에다 로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네. 그거 계산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따져보면. 자,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면 유사한 거는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건 0이 나오도록 훈련이 돼요. 즉, 서로 온라인이 되어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유사 점수가 높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럼 추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추론을 할 때는 음, 여기 지금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고요.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텍스트랑 부합하는지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예요. 이미지를 집어넣고 싹 집어넣었죠. 입력 이미지의 표현이 나오겠죠. 인코더가 훈련이 잘 끝났으면 이미지에 대한 그 임베딩 벡터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이기도 하지만 텍스트랑 정렬이 되어 있는 임베딩이죠. 텍스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을 쭉 뽑아요. 근데 단어 하나만 넣고 뽑지 않아요. 문장을 구성해요. 아까도 문장을 넣었잖아요. 문장을 넣는 이유는 플레인 넣어서 이렇게 임베딩 뽑으면은 동음이 이어도 되게 많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풍부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되면 a photo of a 뭐 plane, car, dog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각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그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니까 a photo of a 하고 여기다 요 빈자리에다가 플레인, 카, 도구 해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임베딩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미지를 집어넣고 얘네들이랑 유사도 체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유사도 점수를 다. 요것도 벡터, 요것도 벡터니까 벡터에 그 내적을 해주면 되잖아요. 벡터 내적을 해주면 점수들이 쭉 나오겠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점수 높은 거를 고르면 되겠죠. 제일 유사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넣는 게 좋다는 거, a photo of a dog, a type of pet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넣는 게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을 구성했을 때가 1.3% 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단어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미지넷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롬프트 앙상블이에요. 프롬프트 앙상블링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프롬프트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보이시죠? 자, 프롬프트를 80개를 써요. 클래스당. 80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프롬프트가 80개니까 임베딩도 8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프롬프트 하나 가지고 아까 계산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프롬프트 하나 집어넣고 요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유사도 점수를 체크했죠. 또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고 유사도 점수를 체크하죠. 그러면 다른 점수들이 또 나오겠죠. 8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전부. 자, 이 80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80개를 평균을 내는데 이거를 probability space에서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값을 코사인 시뮬레이터로 계산해 나온 값들이 있죠. 그 값들을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임베딩 벡터들을 평균을 내요. 좀 약간 특이하죠. 예. 임베딩 벡터들이 8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점수를 얻어냈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임베딩 벡터 80개를 그냥 더한다고 평균 내서 80개 더한 다음에 80으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정답을 유사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방식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앙상블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했을 때
3.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 이런 거 끌어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했던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값을 80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지 않고 임베딩 벡터들을 그냥 평균을 냈다 하는 거. 이거 특이한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n이 32,768입니다. 이거 웬만한 컴퓨터로는 훈련 못 시키죠. 예, 메모리를 그대로 다 차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 AI니까 이렇게 큰 배치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V100 GPU 592개를 써가지고 18일 걸렸답니다. 예, 이거 뭐 좌절시키는 거죠, 우리를. 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자, 그랬을 때 제로샷 성능. 여러분들 제로샷 많이 들어보셨죠? 제로샷 뭐예요? 그 훈련되어 있는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새로운 태스크를 시키는 겁니다. 예, 추가적인 튜닝 없이. 그는 그래서 지금 아까 4억 장 이미지를 훈련했다고 했잖아요. 웹스케일 이미지를. 자, 그걸 훈련한 그 클립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뭘 했냐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죠. 예,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데 그냥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분류를 지금 시키는 데이터 셋들인데 분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리니어 헤드는 필요하죠. 분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니어 헤드만 달아요. 아까 얘기했던 리니어 프로브. 프로젝션만 시키는 거예요. 비선형 거안 주고 그냥 어파인 변화만 맨 마지막에 클래스 개수에 맞춰가지고 시켜주는 것만 써서 제로셋이니까 그래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성능이 어, 기존의 그 레즈넷 50보다 우수한 거고요. 네, 레즈넷 50보다 떨어지는 건데 레즈넷 50은 리니어 프로브를 한 거예요. 이 16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참. 그리고 제로샷 클립은 그냥 유사도 점수만 계산한 거죠. 제가 아마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그 리니어 프로빙을 해야 되는 건 레즈넷이에요. 레즈넷은 그 개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클립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그 인코더만 그냥 훈련되어 있는 인코더 가져다가 프롬프트만 구성해주면 되죠. 그렇죠. 프롬프트만 구성해주고 이미지 넣어서 바로 분류를 시킬 수 있잖아요. 예,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가적인 훈련 없이 클립은 그냥 오픈 AI에서 그냥 그 훈련 시켜놓은 그거 가져다가 그냥 쓴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소탄 성능을 냈대요. STL 10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어, 이 데이터를 전혀 훈련하지 않았는데 가장 높은 성능을 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능이 좀 안 좋은 케이스에는 웹에서 수집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 외료 데이터나 위성 데이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성능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미지넷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레즈넷 101이 가장 우수한 모델인데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비슷한 성능을 내요. 제로샷 클립하고 제로샷인 게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이미지넷 V2나 이런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클립은 성능이 유지가 되죠. 얘는 떨어지죠. 그렇죠. 크게.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것들.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바나나예요. 레이블들이. 바나나인데 이거 지금 바나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바나나로 안 보이죠? 이렇게 어려운 이그샘플들만 모아놓은 게 이미지넷 A입니다. 어드버서리얼. 이런 데서는 성능이 떨어지죠. 그 기존 모델들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네. 그 이미지넷은요, 여러분들 그 테스트 셋이 거의 노출이 되다시피 한 데이터셋이에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다 대고서는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염된 데이터셋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스트 셋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미지넷 V2R, 뭐 오브젝트넷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클립은 잘 나오는데 예, 이런 이미지넷 레즈넷이 잘 안 나오죠. 이 레즈넷을 훈련시킬 때
이거를 평가를 계속 받아보면서 했을 테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약간 오버피팅 되는 거죠. 테스트에서. 텍스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도, 뭐, 클립은 뭐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요. 예, 보시면은, 어, 그 캥거루 사진을 집어넣고, 캥거루잖아요. 그리고 그 텍스트들을, 뭐 그 수많은 텍스트들을 그 미리 준비해 놔요. 그러고 나서 뭐 한 10,000개 준비해 놓고, 그럼 10,000개랑 다 유사도 체크할 수 있죠. 그 10,000개 텍스트에 대해서 인베딩들은 뽑을 수 있는 거니까, 클립이. 그랬을 때 가장 유사한 거를 매핑을 시키게 되면 캥거루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음, 네. 그래서 클립이 성능을 높게 내고, 이제 시글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클립은 그 소프트맥스를 쓴 건데, 로스로. 얘는 시그모이드를 쓴 거예요. 시글립도 되게 유명한 모델이고, 우리 이번 학기에 한번, 마지막쯤에 한번 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최신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뭐, 우리 이 시간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근데 나중에 전공을 하실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랩을 갖다 놨는데 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잘 돌아가도록 돼 있고 어, 여기 오픈 AI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 이거 아까 18일 걸렸는데 오픈 AI 인프라로 우리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가져다 써야 되겠죠. 사전 학습된 모델 가져다 쓰고 그 이미지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이미지랑 비교할 텍스트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예, 이렇게 그 유사도 점수를 각각 계산해 줘요. 그래서 여기 계산 점수가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유사도 높은 거를 내가 답으로 취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뒷부분을 좀 제가 빠르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